예, 안녕하세요.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예, 조금 전에 광양 그 포스코 광양 영업소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먼저 뭐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오늘은요, 예, 우리가 캔들 보는 법, 그 주린이들, 주식 어린이들, 이 이제 맨 처음 이 주식 세계에 이렇게 접을 하면서요, 우리가 차트 창을 보면, 여러 가지 캔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는, 예, 화면과 같이, 예, 똑같이 한번 눌러보면요, 예, 주가 차트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캔들을 보는 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주린이들은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제일 막히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캔들 보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이 금융계에서는 주식 투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뭐 접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투비님, HSJ님, 양양님, 몽실이, 차가운 연기, 홀홀, EK, 골든크로스, 크림치즈, 낙타, 이영민이, 처음처럼님, 참치마요. 그리고 김미애님, 그리고요, IOI, 반짝반짝, 윤수, 야구조아님. 예, 다들 반갑고요. 날씨가 이제 뭐 제법 추워졌습니다. 예, 각설하고요. 한번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캔들 보는 법을 먼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캔들 보는 법은,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음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화면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캔들을 볼 때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시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가. 자, 이 시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가라는 것은 시중 가격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캔들에서는 시가가 그런 성격의 뜻이 아닙니다. 예, 장이 열리면서 최초에 형성되는 시장 가격. 그러니까 그 개념은 똑같은데 최초로 형성되는 시장의 가격, 즉 시작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뭐 최초에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더욱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시작가다. 장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 짓는 방법은, 이 빨간색은 시작가보다, 예, 시가인 시작가보다 종가가 더욱더 크게 상승해서 끝나면 이때는 빨간색이 됩니다. 반대로요, 시작가보다 종가가 내려와서 마감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캔들의 구조를 보면, 근데 반드시 여기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라인이 있고 여기에 라인이 있어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서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가와 종가는 항상 가로로 이렇게 선이 꺼집니다. 그죠? 시가와 종가는 항상 가로선이 이렇게 두툼하게 오른쪽으로 꺼집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그럼 이러한 캔들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일단 붉은색이니까 시가가 밑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위에 올라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쭉 이렇게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종가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자, 요 위에 있는 꼬리 모양이 나오질 않겠죠. 자, 이 꼬리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와 종가만 이렇게 가로선이 나와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장중에는 늘 이렇게 실선으로 끄입니다. 이렇게 가로선이 없어요. 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장시장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죠? 살짝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올려서 어디요? 이 고가까지 갔다가 마감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다시 한번 더요. 시가와 종가는 가로선이 두툼하게 나온다. 자, 근데 이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가로선이 꺼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밑꼬리를 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꼬리 모양이 이렇게 탁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종가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밑에서 두툼한 선이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지겠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올라왔다가 여기서 끝나면 두툼한 선이 예,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우리가 이 뭐 차트 창을 한 3일 정도만 보면 이 캔들은 바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되죠. 자, 이 같은 그러면 이 같은 캔들에서 자, 이 같은 캔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시가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되는 거니까 시가가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됐고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캔들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위에 이런 줄이 없어요. 윗꼬리 밑꼬리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하다가 막 여기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밑꼬리가 없는 겁니다. 즉 시작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 물론 장중에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밑꼬리를 만들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감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작은 여기서 했다가 마감은 여기 정확하게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동시에 호가에서 조금 더 올라서 또 이렇게 마감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마감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자, 요렇게 종가에서 거의 마감이 되려고 하다가 3시 20분,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동시에 호가 그래서 살짝 어떻게 해요? 내리면 종가가 여기서 구성이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 윗꼬리를 요만큼, 요렇게, 예, 만들게 되겠죠. 자, 반대로요. 이와 반대로. 자, 음봉이 있습니다. 음봉은 시작가보다 종가가 어떻습니까? 예,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음봉이니까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예,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윗꼬리나 밑꼬리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없어요. 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감을 했다. 그죠?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봅시다. 역시 음봉이 뜨니까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음봉이 뜬 건 사실인데 이렇게 윗꼬리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죠? 달려 있다는 것은 시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상승을 한번 했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종가 요 가격에 마감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음봉이니까. 자, 근데 이 고가의 자리, 요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갔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올라갔을 때는 모양이 예, 그렇죠. 붉은색으로 되겠죠. 자, 시가가 이렇게 꺼졌는데,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이런 모양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됐다가 다시 흘러내리니까 요 금액을 시가를 이탈하고 내려가니까 이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요 포까지는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만들게 되고, 그죠?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어서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종가는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고 차트를 하나씩 넘겨 보시다 보면 캔들의 의미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칙은 자, 첫 번째 원칙은 이 캔들에서 시가라는 것은 시작가를 말한다. 장 초반에 형성된 시장 가격.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형성된 시장의 가격.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시가는 장이 시작할 때 그 해당 종목의 시작가다. 예, 시작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되면 그 캔들 색깔은 어떻게 해요? 예, 빨간색이 되고요. 시가보다 어떻게 종가가 내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 종가가 내려오게 되면 파란색으로 음봉의 모양을 가져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호가라는 거래가 있습니다. 장이 하루에 시작이 되면 8시 50분부터요 9시까지 동시호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10분간. 자, 그렇게 해서 장 초반 시장 가격을 즉 시작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날 장이 이러한 캔들로 마감이 되었다. 한번 볼게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빨간색이니까 시작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였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동시호가에서 시작이 되는 형성 가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또 장이 마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지점이 시가가 되고
요 지점이 종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전날 가격의 종가와 그죠? 오늘 당일 가격의 시작가의 어떠한 부분 어떻게 해요? 차이를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이 빈 여백으로 남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갭 상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요. 갭 상승의 반대는, 자, 전날에 뭐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똑같이 뭐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자, 붉은색으로 이렇게 캔들이 모양이 있다. 자, 그럼 시작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어요. 그럼 시작가가 음봉이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종가는 여기서 마감이 됐는데, 요 부분만큼 어떻게 해요? 갭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시작할 때 시가가 어떻게 해요? 전날의 종가보다 훅 떨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 갭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 부분의 갭 상승과 그죠? 갭 하락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요. 바로 다음 주식 투자의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캔들에서는 시가가 뭐라고요? 시작가이고요. 그죠? 시작가라고 의미한다. 그리고 양봉이 있다는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올라서 마감을 할 때는 뭐예요? 붉은색 양봉이 되고요. 시가보다 어떻게 해요? 종가가 아래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음봉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색깔은요,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올랐느냐, 또는 종가가 죄송합니다. 시가가 종가가 더 내렸느냐. 즉 시가를 기준해서 오르면 빨간 거, 그죠? 내리면 파란색이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전일 앞에 날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날짜에 만약에 말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캔들 모양이 요렇게 있어요. 자, 캔들 모양이, 자,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캔들 모양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갔어요. 예, 캔들 모양 빨간색으로, 예,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요렇게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날에는 종가가 어느 부분에서 종가가 완료가 됐냐, 이 부분에서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잘 볼게요. 그 다음에는 시가는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요 부분에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종가가 이렇게 쭉, 죄송합니다. 종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음봉이 떴다는 거죠. 음봉이.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전날에 종가는 이 부분이고, 그죠?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고, 자, 이 라인이 바로 종가가 되고, 근데 그 다음날 오늘 라인은 종가가 그거보다는 약간 위에 있어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위에 있는데 왜 이게 푸른색이냐, 그죠?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전날보다 오늘이 가격이 높습니다. 그죠? 조금 확실하게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붉은색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왜 자꾸 이렇게 되죠? 예, 붉은색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예,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 다음 날은 푸른색이 떴는데, 자, 요렇게 마감이 탁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전날에는 종가가 여기고 붉은색이니까 오늘은 종가가 여기에요. 그럼 분명히 전날의 종가보다 오늘의 주식 가격은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는데 왜 푸른색이 되느냐, 이 푸른색을 결정하는 것은 전날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가 오르고 내리면서 표현하는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파란색은 분명히 주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랐어요.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그죠? 예, 종가는 여기는 여기가 될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가는 올랐는데 왜 푸른색이냐? 예, 그렇습니다.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요, 양봉, 음봉,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시가와 종가를 보는 것이지 전날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시가가 파란색이니까 여기서 시작되었다가 여기서 마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내렸으니까 푸른색이긴 한데 전날의 종가보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종가는 어떻게 해요? 주가는 올랐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가지고 붉은색, 푸른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작가와 오늘의 종가를 가지고요. 종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붉은색. 예, 그렇습니다. 양봉이 되고요. 오늘의 시가보다 종가가 내리면 푸른색, 즉 음봉이 된다는 사실. 즉 전날의 주식 가격과 오늘의 주식 종가를 비교하는 건 아니다.
예, 요렇게 조금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예, 캔들은 이 정도로 뭐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간단하게 우리 요 표를 보고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표에서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런 캔들이 있어요. 이 캔들이 있으면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요? 시작가가 되고 주가가 요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어디였어요? 예, 요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모양을 보면 음봉이 떴으니까 시작가, 시가가 요 위에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종가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요거는요. 그렇죠? 요 부분 양봉이 떴으니까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종가는 여기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푸른색 십자가 모양이 있네요. 이 십자가 모양은 어떻게 해요? 옆으로 꺼져서 살짝 시작가보다는 종가가 살짝 밑에 내려와서 마감이 됐지만 오르고 내리는 폭,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흔들다가 거의 시가보다 종가가 살짝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캔들 보는 모양은 이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가 차트를 봐도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KL이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에서 한번 해석을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요. 이 모양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캔들은 보세요. 전날의 종가가 요 파란색이니까 이 부분인데, 그죠? 자, 이거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전날의 종가가 여기였는데, 오늘의 시작가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밑에 내려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시작을 했다가 양봉이 떴으니까 위로 쭉 이렇게 올려서 요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종가는 옆으로 가로선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의 최고 가격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캔들에서 최고 가격은 윗꼬리 맨 위에 있는 자리가 그날의 최고 가격이 되고요. 밑꼬리가 있다면 밑꼬리 최하단에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날의 저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 투자의 법칙,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7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7이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밑에 아래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면요. 현재 가진 자산이 2배로 불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 자, 그러면 내 원금의 2배인 200만 원이 어떻게 해요? 되는 시점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100만 원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돈이 100% 수익이 나서 200만 원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예,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7이 법칙입니다. 자, 7이 법칙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는데, 자, 72에서 이자율을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된다. 자, 이러한 법칙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뭐냐? 바로 밑에 계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공과장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1년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8%의 투자안으로.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8% 투자하면 이게 월 수익률인지, 하루 수익률인지, 연간 수익률인지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금융서적이나 경제서적 다 똑같은데, 그냥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통일이 되어 있어요. 불문율입니다. 예, 1년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고, 회계학이든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금융에서든 어디서든 연, 월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연투자라는 상식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을 8%로 투자한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이 돈의 2배인 2천만 원으로 불어난다. 그죠? 2배니까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2천만 원으로 불어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러면 간단해요. 72에서 1년에 몇 프로라고 그랬죠? 8%라고 그랬죠? 그래서 72에서 8%를 나누어 버리면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과장 같은 사람은, 그죠? 내가 투자했던 1000만 원이 1년의 수익률을 8%를 기대를 한다면, 8%를
기대를 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요. 72에서 나누기 8%니까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9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얼마가 된다고요? 2000만 원이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이 법칙은 그럼 결국은 72에서 내가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나누면 내가 몇 년 후에 내 원금의 2배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칙이구나. 요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1년 수익률이 36%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1년에 36%의 수익률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꽤나 어려운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은 뭐 36%는 뭐 사실은 뭐 수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죠. 뭐 저희 지인분 한 분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은 조금 뭐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뭐 몇백 프로 이하는 수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각설하고요. 자, 72 법칙에서 1년에 36%의 수익을 얻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72에서 나누기 얼마요? 예, 그렇습니다. 36%, 36을 해버리면 2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금이 2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다. 예,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2 법칙은 7.2에서 내가 1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나누게 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내 원금이 2배가 되는구나. 요렇게 해석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강의나 금융 강의를 가보면요. 우리 뭐 여의도라든지 뭐 부산에 있는 백스코라든지 광주에 있는 뭐 이제 금융센터라든지 이런 금융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이 7.2 법칙은 그렇게 해서 끝내요. 근데 이 7.2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단순한 그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2 법칙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뭐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2 법칙에는 7.2에서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에 낼 수 있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내 원금은 2배가 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예, 사회과학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사실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산술 능력만 되더라도요.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응용하고 이 법칙이라든지 사회과학에서 전달하는 이 이론들이 어떤 건지를 본질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중에는 뭐 회계이론, 경영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사회 심리이론, 철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학문이 있는데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7.2 법칙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이 공식이 이렇다. 이러면 2배 정도 된다. 예, 뭐 대학교 그 국립대에서요. 투자론을 가르치는 교수도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7.2 법칙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얼마만큼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빨리 원금의 2배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계산식을 보면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그 기간이 짧아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수익률을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좌는 많은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예,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첫 번째도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률이죠. 세 번째도 역시 수익률입니다. 예,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를 계산합니다. 자,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로 인기가 좋은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인기 많은 두 번째 사람은 돈이 조금 더 많은 남자입니다. 그죠? 제일 인기가 좋은 남자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예, 우스갯소리인데. 반대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3위는요. 그렇죠. 이쁜 여자고요. 2위는 더 많이 이쁜 여자. 1위는 정말 이쁜 여자. 예, 이런 뭐 개그가 있는데요. 주식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위도 수익률, 2위도 수익률, 1위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법칙들을 다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느냐면 뒤에 부분도 들으면 금방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 투자 원칙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 다음 법칙도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법칙 한번 볼까요? 자, 이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건데요. 자, 100- 나이의 법칙은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 낸시 펄이 제안한 독서법입니다. 이것은. 자,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 페이지만큼 책을 읽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 그만큼 연륜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은 페이지만을 읽고도요 책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지인한테요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 8권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이제 6권을 뭐 저번 주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자, 그분이요 책을 읽잖아요. 저도 상당히 책을 빨리 읽습니다. 예, 뭐 온갖 일 다 하면서도, 지금 한 10일에 한 6권, 10일에 한 6권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하루에 3, 4권씩 읽어요. 예, 좀 비정상이죠. 예, 비정상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비정상인데, 왜 그분이 하루에 3권의 책도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거짓말 좀 섞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많아요.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소부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투자활동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정말 한 3달, 4달 걸렸던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 번씩 추천해드리기도 했고요. 할 수 있는 책인데, 그렇죠. 벤자민 그레임의 인텔리전트 인베스트먼트. 와, 저는요,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그분은 쉽게 넘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책을 빨리 읽는 능력도 있겠지만, 그분의 책을 빨리 읽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까요? 관련되어 있는 서적과 관련되어 있는 상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말이죠. 제가 만약에요. 저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회계학 책을 보거나 세법 책을 보면 제가 속도가 빠르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늘 읽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책을 넘기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올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각설하고요. 어쨌든 똑같은 걸 반복하면 새로이 여러분들이 그걸 접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 더욱더 빠른 적응력이 생기고 빠른 이해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자, 밑에 이 부분에서 자 투자에서도 이 100- 나이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0- 나이의 법칙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말은 100에서 마이너스 나이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이만큼 저수익에 투자를 한다. 자, 만약에 70된 선생님이 계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70. 예. 자, 그러면 100에서 70을 빼면 74를 빼면 어떻습니까? 예, 3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예, 그래서 30에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자기 나이만큼, 그죠? 자기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예금 상품이 안전자산이고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대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 그럼 100에서 30을 빼면 70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예, 그 뺀 수치 70이라는 수치 70만큼 내 자산의 70%만큼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나이인 30만큼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나이만큼은 그렇죠. 예,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나이만큼은 본인의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해라. 왜? 나이가 많이 들면요. 요즘은 70, 80, 90도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경제력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는 많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일정 부분만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차후에 은퇴 자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노후의 준비를 어떻게 해요?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나이의 법칙. 나이만큼 안전자산, 그쵸?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 예, 이것이 바로 100 마이너스 나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자지수의 법칙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부자지수의 법칙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도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예, 그럼 나는 부자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나는 과연 남들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까? 예, 요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볼까요? 자, 보면요.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그죠? 좀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개인의 나이, 그리고 개인의 자산, 그리고 개인의 부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여러분들의 나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부채, 빚이죠. 그리고 소득, 여러분들이 뭐 근로활동이든 사업활동이든 투자활동이든 얻고 있는 소득, 그리고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의 상관관계를 통해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수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자지수는 지금 현재 부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이냐, 아니냐, 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지수의 법칙인데 그래요.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똑같이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부자지수는 순자산 곱하기 10. 그죠? 나누기 나이 곱하기 연간 총소득입니다. 예. 이런 공식은 그냥 공식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양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양과장 고향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먼과장으로 바꿀게요. 자, 양과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27세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천만 원이고요. 자산은 원룸 전세값이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룸 8천만 원 안에는요, 예, 이 양과장은 부채, 대출을 1천만 원 했네요. 예,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생을 끄니까 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지울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세, 27세부터 직장 생활 했고요. 자기 연봉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전세 원룸 가격이 8천만 원이 있는데, 이 8천만 원 안에는 갚아야 될 부채가 1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양과장의 실질적인 본인의 자산은 얼마이냐? 예, 전세금 8천만 원에서 빌린 돈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본인의 실질적인 자산은, 예, 그렇습니다. 8천만 원이 아니라, 예, 7천만 원이 되겠죠. 예, 이렇게 7천만 원이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부자지수는, 자, 이렇게 구해진 금액 얼마입니까? 7천만 원. 아까 순자산에서 10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천만 원에서 10을 곱해요. 요렇게. 7천만 원에서 10을 곱하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에서 연간 총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30세였고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그럼 요 수치에는 얼마가 나와요? 30 곱하기 2천 하면은 대략 6억이 됩니까? 6억이 되고요. 앞에 수치는 대략 7억이 나와요. 그래서 7억에서 나누기 얼마요? 6억을 하게 되면 1.167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1.167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 양과장이라는 사람은 1.167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양과장의 부자지수는 1.167로 얼마를 조금 넘습니까? 예, 1을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나오는 수치가 부자지수의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양과장은 1.167이에요.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계산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비밀리에 문 꼭 잠그고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자지수의 해석입니다. 자, 양과장은 얼마였습니까? 1.167이었으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2.0 예 이하의 잘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예, 0.5 이하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이분은 해석이 되어 있죠. 지출이 많고 소득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메디안으로 그죠? 중위수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20대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해요. 20대 중에서도 조금 뭐 그죠? 우리가 뭐 대기업이나 또는 뭐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들은 0.2, 0.5 이하에서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노력, 1.0 이하는 노력이 다소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2.0 이하, 그러니까 1.0을 초과하고 2.0 이하는 그나마 잘하는 편에 속하긴 해요. 그러나 무난한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2.0 이상이 되어야 어떻다고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요 0.5 이하는 아닐 것 같고요. 0.5에서 1.5 사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0.5에서 1.5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던 부분인데 한 뭐 70% 이상이 0.5에서 1.5 범위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은 뭐냐? 그럼 이 수치를 높이려면은 결론은 뭐냐? 자, 앞에는 뭐였습니까? 앞에는 뭐 나누기 뭐였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순자산에서 10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자산이 앞에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뒤에 걸 나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요 앞에 있는 나오는 값이 20이고 뒤에 나오는 값이 어떻습니까? 10이지 않습니까? 그럼 20에서 10을 나누면 2가 되니까 어때요? 근데 앞에 수치가 30이라고 해볼까요? 30에서 10을 나누면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앞에 이 지수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렇죠? 많아야 되고 뒤에 있는 수치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작아야 되는데 연간 총소득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곱하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공식을 가지고 구해지면 정확한 계산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 앞에 있는 순자산이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즉 말하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여러분들의 순수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같은 자산과 같은 소득일 때는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대의 어떤 사람과 20대의 사람이 똑같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0살인 사람은 50년 동안의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0대의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80년 동안 그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많으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이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목을 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요. 수치는 2가 아니라 뭐 3, 4, 5, 6 해서 10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자산이 많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자산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자산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남한테 갚아줘야 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입니다.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4억 정도,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내려졌어요. 3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4억 정도가 대출이 되었었죠. 물론 급기야 2금융권, 3금융권을 통하면 내 재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98% 정도가 자그마치 4억 9천 정도가 대출이 되었었어요. 굉장히 대출이 많았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4억 9천을 대출했다. 본인의 순재산은 얼마입니까? 바로 1,0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이긴 또 함정이 있죠. 대출이 4억 9천이면 1년에 나가야 될 이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금액이 크니까, 그죠? 똑같은 수익률이,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니까 연간 부담해야 될 이자가 높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다면 이자가 한 2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80대 20의 원칙입니다. 자, 80대 20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 부분이 잘 맞아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제시한 법칙인데, 이분도 그렇게 경험을 했겠죠. 8대2의 법칙은 황금 비율하고는 우리 뭐 0.682와 0.318의 그 황금 비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투자를 해보면 이러한 8대2, 그냥 80대 20이 아니라 8대2 법칙이 많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뭐냐, 이 사람은 두 번째 줄에 나오면요, 이탈리아의 토지를 80%를 20%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결과 어떤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80대 20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8대 2라는 거죠. 8대 2. 즉 내가 10개라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80%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80%의 수익은 20%의 종목에서 나온다. 그리고 80%의 손실은 20%의 종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80%의 수익은 20%의 투자 기간에 이루어진다. 좀 와닿지는 않죠. 예,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칙은, 제가 경험한 법칙 중에서는 이 8대2의 법칙 중에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8개 종목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요, 2개 종목은 상승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8개 종목이 내려가고 2개의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손실을, 전체적인 투자 금액에서는 손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8개 종목이 내려가는 만큼, 손실액만큼 나머지 2개의 종목이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수익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장기간 똑같은 기간에, 그렇죠, 예, 똑같은 기간에 이 10개의 종목을 매도를 한다면 거의 본전 가격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8대2의 법칙을 제가 조금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근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경제적인 그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게 맞고요. 조금은 그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하고요, 횡보를 한다든지 조금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법칙이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산업 경제,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떻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8대2가 아니라 대략 한 7대3 정도가 나와요. 즉 말하면 7개의 종목의 손실을 3개의 종목에서 메꾼다. 그래서 이 수치는 조금 바뀌긴 한데, 일반적으로 8대2의 법칙,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요, 제가 8대2는 아니겠죠. 조금 상황이 조금 역전은 되었을 건데, 여러분들도요, 그냥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8대2 법칙이 참 교묘하게 들어맞습니다. 근데 조금씩 여러분들 수준의 틀을 높이고, 그리고 학습 활동을 가지게 된다면 8대2에서 뭐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것이 바로 80대 25의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 정액 투자의 법칙입니다. 이 정액 투자의 법칙은,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존 템플턴도 강조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좋은 종목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종목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매달 넣는 금액이 뭐 10만원일 수도 있고 50만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고 1000만원, 1억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반드시 똑같은 금액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이죠. 정기 적금을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매달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락을 하는데 앞에서 만원짜리 주식을 100만원을 주고 나는 100만원을 정액 투자를 하겠다. 근데 만원이 됐어요. 자, 만원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100주를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5천원을 떨어졌습니다. 5천원을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1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200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 되면 자연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세계에서 물타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이 정액 투자의 법칙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의 수익률보다는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게 되면 물타기가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물량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정액투자의 법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요건이 뭘까요? 자, 이런 방법을 쓰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특히 보수적인 부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액투자의 법칙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잠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액투자의 법칙은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정기 투자한다.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자, 이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분산 투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3개로 쪼개서 30만 원씩 짜게서 세 종목에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요, 정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분산 투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두 달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세 가지 조건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요? 예, 정기적으로 투자를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분산 투자의 효과도 있지만 그 100만 원을 쪼개서 세 종목, 네 종목 아니면 뭐 두 종목이라도요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아니요.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을 모를까? 왜 한번 들어보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액투자의 법칙은 책에서도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끝내는데 그 책에서조차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만약 내가 주식이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똑같은 날에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어떻게 됩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하면 안 돼요.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대표이사가 엄청난 금액을 공금을 횡령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요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정액투자의 법칙에서 가장 큰 함정은 정기투자, 분산투자, 예, 장기투자는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처가 투자한 기업이 우리 주식 투자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회사는 망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물론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장 폐지되는 회사를 거의 없애야 되죠. 그런데 그조차도요, 단 1%의 확률이라도 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표이사의 어떤 불법행위 때문에, 또는 이사의 불법행위 때문에 그 회사가 상장 폐지 길로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액투자의 법칙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안전한 법칙은 아니구나. 세계상에서 안전한 법칙이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은행이 안전합니까? 아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 3위 투자은행에 했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상장 폐지가 아니라 결국 폐업 망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리먼 사태 아닙니까? 2008년. 예, 무조건 100%라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걸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나는 정액투자의 법칙을 하고 싶다. 정기 투자할 수 있고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그 상품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어요.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비겁하고 회피하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액투자의 법칙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해법을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해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정액투자의 법칙을 할 수 있을까?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연구 자세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망하지 않는 회사, 100% 망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볼 거 없죠? 예, 정액투자의 법칙, 여러분들. 나는 정액투자의 법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매달 똑같은 날에 똑같은 금액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확률이 낮지 않겠습니까? 상장 폐지라든지 망할 회사.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 대기업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불밀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투자의 법칙은 시가총액이 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믿을 수 있는 회사, 예,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정액투자의 법칙을 하시면 되죠. 예, 그러되면 여러분들 당장의 수익률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은퇴 후에 직장을 은퇴하고 사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퇴 자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모일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는 여태의 과거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예, 마이너스 50은 100, 플러스 100의 법칙이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내가 주식을 만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자, 만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주가가 5,000원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주식 계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될 거예요. 만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쵸? 여기 50%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 원금은 만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5,000원이에요. 지금 5,000원인 상태에서 만원으로 돌아가려면, 예, 그렇습니다. 100%의 수익이 나야 되죠. 예, 내려올 때는 50%가 내려왔다면 내가 그 자리로 원금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예, 플러스 100의 법칙, 100%의 수익이 나야 내 원금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고, 중요한 이론도 있고,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나열을 하나만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의 법칙이 아니라 이 법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드는 것은 최대한 싼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죠? 사자마자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 입장에서 기분도 나쁘지만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 그래요. 내 돈이 1,000만 원 투자했더니 5% 6%씩 빠지면 하루에 50만 원 60만 원씩 사라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법을 배웁니다.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기업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만족하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최대한 싼 가격에서, 그죠? 최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사실은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이 아는 이상 최고의 저가에 구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발등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그죠? 예,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판다. 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말도 결국은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100의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 가장 어떻게 해요? 흡족 만족할 만한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학습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초보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더욱더 연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뭐 나름 오래 했고, 또 다른 사업도 뭐 같이 지금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전문가인 이유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사실은요 크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굉장히 좀 따라가기 힘든 폭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 하나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경험이겠죠. 경험. 근데 이 경험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주식 세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접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손에 책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느냐,
얼마만큼의 집중을 하고 있었느냐. 예, 크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경험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직접 경험도 해보겠지만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저희들도 이 중에는 지금 현재 뭐 유료 회원님도 계시고 그냥 일반 무료 회원님들도 계신데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유료 회원들에게는 빨리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중수 수준으로 올라서 스스로가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게 만드는 게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목표가 되겠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하려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투자의 세계에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그런 이상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과 열정입니다. 예, 오늘 무방은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